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효된 종목이요. 전체 거래 종목 가운데 한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격동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번 주 출발 역시나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 게임 과연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이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빅스를 계속 보는데 50%가 이제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여기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오르면 몇 배가 오르기도 한 번에 뭐 떨어지면 또 몇 배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뭐 시장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앞서 고양커께서 우리 시장이 이런 변동성 관련된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았다, 높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에서 미국도 역시 굉장히 시장에 좀 큰 변동성이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또 선물도 나스닥 선물에는 미국에서 주요 지수의 선물도 지금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니 결국 우리 시장도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또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또 우리 시장엔 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시장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에 세 개의 주요 증시 상황, 이제 지난주 금요일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CNN에서 만든 이 Fear and Greed Index, 즉 공포 탐욕 지수 이거죠. 두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글로벌 증시 정말 엄청났죠. 다우 마이너스 5.5, 나스닥 마이너스 5.8, S&P 마이너스 5.9. S&P가 나스닥보다 더 떨어진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았고 그래프 보시면 거의 종가가 그날, 그러니까 마감가가 그날의 가장 낮은 어떤 지수였다라는 걸 알 정도로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0.5%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건 하고요. CNN 공포현 탐욕 지수가 4까지 떨어진 거는 그다음에 빅스 앞서 말씀드린 빅스가 50%까지 이렇게 올랐던 거 이거는 거의 뭐 좀 금융위기 때 수준 이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틀간 S&P 500이 10% 이상 하락했는데 이게 과거에 보면 이틀 동안 10% 이상 하락한 7번 중에서 6번의 경기 침체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체크사항으로 가보면서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관세 리스크죠.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난타전 이게 이제 각국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 같은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이 악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유효한 거냐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좀 공유를 할 만한 그런 재료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퍼싱 스퀘어 캐피털 설립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투자 그루 중에 또 젊은 그런 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늘 거론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빌 에크먼이 한 얘기가 이게 빌 에크먼이 이제 올린 그런 트위터 내용인데 이제 X죠. 트럼프 관세 시행 연기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관세 연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밑에 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빌 에크먼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이 관세 문제가 시장의 충격이 큰데 결국 시장의 충격이 크다라는 거는 각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관세가 크다, 관세가 높게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면 결국 각국이 미국에 때리는 이 관세를 좀 뭐 소화를 할 수 있는, 감당을 할 수 있는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은 월요일이면 이제 이제 지금 시간은 이제 미국의 저녁이고 일요일 날 저녁이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늦게가 되겠죠. 5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제 7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 즉 백악관 측에서 이 관세와 관련된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거는 관세 집행을, 관세 시행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 에크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가 하나가 좀 있겠고, 그러니까 뭔가 빌 에크먼이 그쪽에 이제 고위층 쪽하고 뭔가 연결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빌 에크먼은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 지지하거든요. 이 후원금도 엄청나게 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을 테니 거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 사람이 허언을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좀 같이 실리진 않았는데 트럼프가 베트남 대미 관세에 영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뉘앙스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곰베랭커 헤드라인에서 나왔습니다만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복으로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만 그 공산당 서기장이랑 정상 회의를 그러니까 전화로 했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 그러면 관세를 인하하거나 또는 일단 보편 관세 수준 10% 정도로 아니 대폭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베트남이 이게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관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만 걸리는 거는 중국이 이미 관세 34% 때렸고요. 이번 주 초에 유럽 쪽에서 아마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보복 관세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일부 국가들의 이런 반발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 뭐 일본, 우리, 뭐 싱가포르,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르헨티나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보복 관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흐름들은 미국의 관세에 좀 순응하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뭐 50여 개국에서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협상에 어떤 관심을 보여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 리스크 부분은 이번 주가 이 빌 에크먼의 얘기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더라도 이번 주가 상당히 뭔가 변화의 어떤 그런 조짐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전력기기 관련주인데요. 주가가 일단 상당히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현대일렉트릭도 3.6% 가까이 올랐고 효성공업도 한 3% 가까이 올랐고요. 예, 뭐 밑에 있는 전선주들 LS 일렉트릭도 조금 올랐고 전선주도 좀 대부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전력 설비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관세 리스크,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둔화 우려 등등 이런 거였죠. 여기다 이제 관세 때문에 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설비들의 주가가 사실 그동안 계속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이번 상하고 관세에 관련돼서 이 전력 기기주들은 여기에 좀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겠고 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세가 사실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고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량을 대폭 캐파를 늘리면 이 관세 리스크에서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됐던 거고요. 반면에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같은 경우 17% 정도 덤핑 관세가 대상이 돼서 관세가 더 부과가 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미국의 이제 전력 설비 쪽에 이 공급 부족 사태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들도 가격을 전가시킬 여지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태광 같은 이런 피팅 업체들이 이 관세 25% 관세와 관련돼서 현지 이를테면 이제 수요처죠. 수요처한테 그대로 가격을 전가를 하기로 또 합의했다라는 내용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미국에서 필요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때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역발상적인 접근도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를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모두 5%대 지수 하락을 보였죠. 중요한 건 그 전날이었던 목요일도 이미 급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 이틀로 지수가 크게 흔들렸고요. 모두 이틀 동안 10%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급속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빅테크 종목들의 가격 급락이 굉장히 가팔랐죠. 테슬라가 이날 증시에서 무려 10%나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메타도 모두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7%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61달러 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강하겠다라는 게 뉴욕 증시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할 때 만약 누구일지라도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발표한다면 우리는 더 추가적인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엄포를 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가 시장에는 큰 불안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은 경제 지표가 이날 증시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고용 쪽의 데이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업률이 4.2%로 나왔습니다. 전망치와 이전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지만 소폭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망치 대비해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됐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고용지표가 나와 줌에 따라서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관세발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지난주의 증시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개장을 맞는 아시아권 증시들의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주말 사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러한 뉴욕 증시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여파가 갈 수도 있을 법한 부분들과 또 주요 일정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관세 전쟁발 이슈로 인해서 틱톡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틱톡이라는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매각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한 차례 연장이 된다면 국내에서 틱톡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틱톡발 이슈와 함께 상한가에 직행했었던 만큼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아갔던 종목들인데 모비데이즈나 플레이디, FSN과 같은 종목들 오늘 증시에서 어떤 변동성 나올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밸류체인을 좀 다각화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엔비디아와 애플이 7%대 급락을 맞이했고요. 테슬라도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애플이 중국의 이제 공장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을 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애플 제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소화하면 좋을지 오늘장 증시 변동성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또 함께 언급을 드렸던 대로 4년 만에 유가가 지금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7%대 급락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국제유가 수혜주들이 되려 오늘 반등을 보일지 항공이나 화학 그리고 건설업 관련 종목들 같이 지켜보시죠. 자, 이번 주에 주요 일정도 간략하게 보자면 8일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이게 수치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고용 빅위크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인플레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0일에는 3월의 CPI가 그리고 11일에는 P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공포감이 증시를 다시 한번 뒤흔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지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좀 우려감을 안고 오늘 증시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에서 우리 종목들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거래대금 순서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관련주들,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4.4%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모두 3%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5% 넘는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도 7%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국내 대형주들도 일제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도 동일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와 엮여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안랩은 2.5%대,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도 4%대로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ABL바이오는 26%대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증시에서도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큰 변동성이 보여질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불안감을 크게 안고는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해 보시죠.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고 현재보다 시총이 10배가량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사님 어떠한 이슈를 좀 네. 선정하셨을까요? 뭐 비만,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핫했던 그런 네, 기업이죠. 맞습니다. 일단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일리자일리랑 그 스마트 대포 기술과 관련돼서 스마트 대포는 이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네. 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약을 주입을 하면은 효과가 확 났다가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짧은 약들은 이제 약을 자주 맞아야 되는데 스마트 대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가 굉장히 긴 약으로서 일단은 지금 본 계약을 앞두진 않았습니다만 계약을 했을 때 일단 비독점으로 일단 계약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라이 릴리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본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클 것 같긴 합니다만 작년에 또 유상증자 관련돼서 좀 주가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는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펩트론의 시총이 2조 한 6천억 원가량인데 네. 20조 돌파 가능할까라는 헤드가 나왔네요. 이제 이 네. 펩트론을 사기 위해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보기가 안 보는 게 낫죠,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지금 조 단위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등을 했네요. 네,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선정을 한 이유는 네. 사실 급등 전에 어떤 이제 체결 강도에서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다라면 좋았겠지만 이 장대 양봉에서 신호가 나왔고 요 이틀 정도 좀 약간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듯한 네.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홀딩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트론이 수급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거래일 전에 저 화살표가 있는 날 과연 어떻게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일이었고요. 네, 이제 그 15% 오른 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 체결 그러네요. 강도가 좋아졌어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이 넘었다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사고 있는 합의 평균이 이제 매수가 더 많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서 일주일 체결 강도가 오히려 더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팔지 말라, 막 보유자분들 팔지 말라. 그 다음에 급등했을 때 못 산 분들은 지금은 사도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정치 테마주 빼고 8% 오른 기업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펩트론이 4월 1일 날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한 뒤에 지금 견조하게 100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 금요일장에도 당일 체결 강도가 무려 120%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 듯 하고요. 앞으로의 추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를 선택하셨네요. 네, 뭐 이름은 호텔 신라지만 사실 호텔과 관련돼서는 매출이 굉장히 적고 거기다 이제 면세점이죠. 네. 이제 면세점이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면세점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안 좋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재료가 좀 분석이 좀 나왔어요. 어떤 분석일까요? 같이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면세점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경쟁자가 하나 사라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NH 쪽에서 나온 것은 시내 면세 시내점 경쟁 구도 완화 전망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들이 뭐 인천공항에 입주해 있는 면세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과거에 면세점이 가장 잘 될 때 무엇이 가장 많이 팔렸냐면 네. 중국 보따리 상들의 화장품 그게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의 실질적인 주 매출처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면세점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따이공이라고 얘기하는 네. 중국 쪽 보따리 상들이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면세점이 굉장히 좀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인데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평균 이상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호텔 신라 관련해서 뭐 공매도 관련된 기사도 봤던 것 네.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공매도 상황인데 이 빨간색 나온 날이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가 그날 18만 2천 주가 나왔어요. 전체 거래 대비해서도 뭐 굉장히 좀 높은 전체 거래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게 이제 공매도 신라 호텔의 공매도인데 그 다음에 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이날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이거 뭐 호텔 신라 쪽으로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좀 공매도가 많이 나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거래 대비해서 56%가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렇죠. 네. 절반 이상이 공매도로 지금 나와 있고 뭐 하나 카카오뱅크 쪽으로도 뭐 공매도에 타깃이 됐다. 일단 첫날이니까 네. 한 번 좀 약간 공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동그라미 네. 쳐진 날은 뭔가 좀 특별한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네. 일단 매수 신호는 우리가 보통 그 공매도가 처음 많이 남았다고 한 날 네. 오히려 그날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일 정도 연속 떨어졌는데 이날도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죠. 종가가 아래니까. 근데 요 세 번의 음봉이 나왔을 때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걸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공매도가 재개된 3월 마지막 거래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저 때 그럼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월 31일이고요. 일단 이날 4% 떨어진 날 체결 강도 237이 그러네요. 나왔어요. 상당히 그 매수가 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공매도 많이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뉴스가 나온 이날이죠. 네. 이날 매도보다 매수가 2배 많은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체결 강도 하나밖에 없고 네. 거기에 이제 신호가 들어가고 이 3일 연속 떨어진 날 있잖아요. 그날도 당일 체결 강도 모두 140, 120, 179 굉장히 높은 체결 강도 보여주고 이상하다. 저도 했던 느낌이 좀 이거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거의 8%에 가까운 체결 강도 보여주면서 이제 한 달 체결 강도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 날 4%가량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투자 주체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200% 이상의 당일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됐다는 거. 사실 체결 강도를 보지 않는다면 뉴스에서는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체결 강도 외에는 네.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 네, 파라다이스. 예, 면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카지노 관련된. 네, 뭐 카지노 호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빅샷에서도 한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네. 파라다이스 2027년도까지 매년 매출 10% 상승 계획. 일단 조단위 매출이 조단위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10% 상승 물론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밑에 표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뭐 지배주주 순이익도 올라가고 뭐 총자산 훼손율 다 좋은데 이 재무 레버리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 재무 레버리지가 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지금 내가 5억 원 정도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돈은 1억이고 일단 4억은 빚이다. 그럼 재무 레버리지는 5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무 레버리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차입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용자금 대비해서 빚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정확합니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렇다면은 주가 추이를 볼 텐데 저희가 이야기한 다음에도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몇 개 좀 예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뭐 금요일 날은 좀 약간 특별한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만 보여줘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통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차가 뒤로 가면 내가 앞으로 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지금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흐름만 보여줘도 시장에서 거의 뭐 5% 안에들은 지금 저도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를 좀 몇 개 좀 끼워 넣어 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제 뭐 고품격 경제 방송에서 정치 테마주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흔들릴 때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은 좋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전반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아랫꼬리를 계속 달면서 매물을 소화해 주는 듯한 5일선 위쪽으로 좀 네. 올리려는 그런 좀 시도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4월 첫 거래일 날이고요. 2% 올랐고. 네, 여기는 뭐 사실 네. 이날 잡아도 되긴 한데 5일 체결 강도가 100을 들어갔는데 이제 당일 네. 체결 100을 살짝 빠졌어요. 아. 그 하루 뒤로. 네. 하루 뒤에 사도 상관이 없고 지금 그 다음서부터 계속적으로 5일 체결 강도 높아지고 당일 체결 강도도 중간에 잠깐 쉬었습니다만 이제 뒤에 받쳐주니까 계속적으로 홀딩.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4.5% 상승.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양호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기관이 1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결 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오.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네. 빠르다?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이제 거의 안 올랐고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만약에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고 네.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매수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요. 오늘 다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롯데쇼핑 사실 시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드의 최대 피해자가 이제 롯데쇼핑이거든요. 사드가 설치된 곳이 롯데 골프장이에요. 롯데 네. 골프장에다 사드를 설치를 하게 이제 롯데에서 이제 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 쪽에 진출했을 때 상당히 좀 그 안 좋았던 네, 불이익을 받았군요. 네. 그런 부분들 받은 게 바로 롯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롯데쇼핑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결 강도도 좀 유의미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좀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동빈 회장 위기의 롯데쇼핑 5년 만에 복귀. 뭐 신동빈 회장이 오신다라고 해서 안 좋았던 업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본업이다 보니까 본업을 좀 살려본다라는 그런 이제 그룹사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지원도 해주겠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기업 가치 하방을 지지를 한다. 너무 주가가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회사가 안 망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기업 가치가 이제 설명이 된다는 뜻인데 얼마나 저평가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의 PBR은 잘 적용을 하지 않고 금융 기업들한테 PBR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PBR이 0.11입니다. 0.1. 0.1이요? 정확히 0.12. 와. 우리가 보통 1 네. 봐도 조금만 작아도 0.9만 돼도 저평가라고 하잖아요. 저평가라고 하죠. 네. PBR이 0.12까지 빠졌기 와.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분석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너무 싸다라는 어떤 배당만 받아도 좋다. 주가가 빠져도 배당만 받는 걸 생각하면 뭐 이렇게 뭐 리스크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신호는 굉장히 좋은 네. 자리에서 신호가 딱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날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런 날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롯데쇼핑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구간에서 매수 신호를 정확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9% 올랐는데 여기 제가 화살표 하나를 더 네. 해놨어요. 요날 이제 체결강도 좋았다가 이날 풀렸습니다. 이날 풀렸고 떨어지고 나서 이날 다시 체결강도 좋아졌어요.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체결강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매수 신호뿐만 아니라 매도 신호까지도 포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저기 앞에 매도 신호가 나온 날 지금 체결 강도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때 한번 보도록 물론 할게요. 이게 차 있어서 홀딩해도 됩니다. 네. 홀딩해도 금방 다시 올라왔죠. 홀딩해도 금방 다시 올라왔는데 나는 일단은 뭐 어떤 중장기 체결도 좋아도 홀딩 위주로 가긴 하는데 중간에 내가 사고 파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풀렸잖아요. 이날 그날이 바로 그날 일주일 체결 강도가요? 그렇죠. 네. 풀린 날이고 계속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날이 바로 아까 차트에서 본 요 날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저는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0일, 60일 체결강도를 봤을 때 홀딩을 해도 되는데 나름대로 좀 약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어떤 그 매매 타점을 제공을 했고 체결 강도상에서 빠진 날 빠지진 않았으면 양봉이죠. 이늘도 네. 142%다 올 100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 뭐 시장에서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분석이 아니라 그냥 싸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나름대로 좀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마지막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궁금한 게요. 네. 그 투자자들의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중장기를 보는 거고 네.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일주일까지만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롱텀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뭐 한 놈만 팬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네. 롱텀 데이 트레이딩이 어떤 거냐면 한 종목을 정해서 계속 갖고 갔는데 계속 사고 파는 거죠. 이 이제 종목이 좀 올라갔을 때 팔고 조정을 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다시 사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판다라고 놓는 게 아니라 다시 매수 시점을 찾고 한 종목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그냥 다 수익으로 갖고 가겠다는 뜻으로 하는 게 롱텀 데이 트레이딩인데 롱텀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렇게 중장기 체결 강도가 높은 종목군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짧은 체결 강도를 이용을 해서 네. 어떤 이런 좀 그 파동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는 것을 뭐 나름대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롯데쇼핑까지 해서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가지 모두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빅샷 종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의외의 종목일 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추이가 그렇게 좋지는 좋진 않은 않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나름대로 네.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어떤 그 리포트로 제가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를 고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어떤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과도한 우려 속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네.
우리가 현대글로비스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미국 쪽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배로 차를 날르는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그 매출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네.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해외 생산 대수를 늘리면 현대글로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보통 차를 완성차 나르는 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PCTC라고 얘기하는데 퓨어카 트럭 캐리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은 현대글로비스가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어떤 게 가장 많냐면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다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CKD라고 해서 그 거의 반완성된 자동차를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조립해 하고 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40%가 넘어요. 그러면은 일단 뭐 수출 대수는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은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현대기아차 중국을 제한 완성차 대수가 올라가면은 현대글로비스의 CKD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 부품까지 생산해야 된다라는 기조인 거잖아요. 나 그것도 네. 있죠. 근데 그거는 당장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했을 때 부품을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데 그 부품에 대한 원자재 있죠. 네. 원자재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약간 왜곡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발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게 수출로 잡히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지금 네.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네.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와, 정말 현대차보다 많이 많이 빠진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네.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저는 요 흐름들 일단 5일 일주일 정도 좀 약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체결 강도 그렇게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뚜껑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보다 좀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쵸? 시장이.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체결의 완성과 더불어서 주가의 어떤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글로비스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지금 25년 올해 딱 시초가까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다음 체결 강도가 어떤 식으로 저점을 다지면서 완성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주일 체결 강도는 네. 4일 정도 일단 네. 100 이상을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금요일을 딱 완성이 됐으면 좋았긴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일주일 체결 강도를 10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당일 체결 강도는 계속 좋아요. 근데 그러네요. 금요일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름대로 이 당일 5일 체결 강도가 두 개가 100 이상을 들어갈 수 있는 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겠죠. 마감까지 좀 살펴본 그렇죠. 다음에 완성이 네. 되는 걸 확인하고 일단은 오후장 들어서 일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좀 살펴보시고 일단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 체결 강도도 지금 거의 100 부근까지 온 상황인데요. 과연 체결 강도가 어떤 시일 내에 완성이 될지 저희와 함께 완성이 아직 안 되는데 가파르게 저희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빅샷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어떠한 네. 포인트가 있을까요? 롯데 쪽을 좀 네.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긴 한데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과 차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일단 롯데 관광개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네. 전망을 한다. 롯데 관광개발 저감에서 기회가 왔다. 아무래도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역시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네. 크기 때문에 일단 그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이제 드로백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드로백은 카지노 가서 내가 이제 칩으로 바꾼 돈이 드롭백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홀드율은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드롭백으로 바꿨는데 50만 원 잃고 50만 원 현금으로 찾았다. 그거를 이제 홀드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1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저가 매수 기회 왔다. 뭐 이러한 리포트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주가 밸류는 어느 정도로 네. 평가받고 있을까요? 차트가 오. 뭐 너무 좋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뭐 시장 대비해서도 좋고 이 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진 그러네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뭐 사실 지금 제주도가 비자가 면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한다라고 롯데 관광개발은 그 악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제주도만 몰리다가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큰 영향 없다라는 뭐 분석 글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도 너무 좋고 일단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나올 차트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전고점 돌파를 굉장히 가볍게 한 모습이 상당히 좀 산뜻해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언제쯤 신호가 나왔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금요일 날 나왔네요. 네. 중간에 잠깐 한 번 들어갔다 네. 살짝 빠지고 이제 이날은 이제 그 5일 체결 강도만 100이었기 때문에 예외를 하도록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6% 정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26만 늘었네요. 주 네. 정도에서 77만 상당히 좋아졌죠.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닥권에서 시장에 관심도가 많다는 뜻이고요. 당일 140, 그다음에 5일 110일 상당히 뭐 첫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서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신호를 롯데 관광개발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랑 롯데관광개발까지 해서 빅샷 종목 두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체결 강도는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준 것일까요?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부터 LG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각 기업들의 1분기 전망들 리포트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 실리콘2입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2천억 원, 영업이익은 391억 원으로 각각 30%가량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4분기에 선크림 관련 규제와 또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지만 현재 이 해당 요인들의 해소로 인해서 매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유럽에서는 1,000억 원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는 500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각 이슈에 따른 코멘트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영향은 현재 미국 내에서 재고를 확충한 상태인데다 또 브랜드사와 협의하거나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카테고리 다각화로 인해서 반란에 1차 투자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2차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올리브영과는 이 실리콘2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23%, 영업이익은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수요가 확산되면서 성장 동력 전환에 따른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은 23.9%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또 이익률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고요. 동남아에서 또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해외 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욱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2분기는 원재료 가격은 전분기와 대비해서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2분기에는 탄소강 단가가 이 후판과 또 열연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 1분기 대비해서 45.3%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범위를 더욱더 넓혀서 살펴보자면 하반기에는 이 중국 철강 수출 규제와 또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포스코 필바라의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 역시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성은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7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LG이노텍입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5.8%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발효 전에 북미 고객사에서 카메라 모듈 주문량을 늘렸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24%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급 카메라 모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LG이노텍에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분석들이고요. 또 카메라 사양이 정체하고 있는 데다 중국 지역에서 경쟁이 심화한다는 점, 또 향후 성장 동력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조금 더 상향을 위해서는 이 전장과 또 휴머노이드 부문에서 카메라 모듈의 응용처를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또 기판 소재 분야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야만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는 코로나 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카본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7.3%, 영업이익은 75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로 인해서 불량률도 줄어드는 데다 생산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본행제 핵심 소재 가격이 안정화를 이루는 데다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현재 이 본행제 생산 캐파는 기존 23척에서 34척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중국으로 납품하는 LNG 보조 차단제 수출 확대 기대감 역시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수주 목표는 4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 본행제 수주 계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 2027년까지 납품 슬롯을 여유 있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덜 올랐다는 분석 속에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42.6%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중국의 대미 33% 보복 관세 발표가 있으면서 좀 폭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시간의 거래에서도 S&P가 3% 넘게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이 4% 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지금 보복 관세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EU에서도 시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재차 워낙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신용 물량들의 반대 매매가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장의 좀 조정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 자체적인 이슈에 따라서는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주들은 좀 개별 이슈, 외부 이슈와 별개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포커스를 그쪽에 좀 맞춰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보수적 관망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영월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신일섭위원, 권배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뭐 계속 프리마켓 쪽 얘기를 저희가 좀 전해드립니다만 좋질 않죠. 반도체주들도 상당히 좀 좋질 않고 지난주에 뭐 워낙에 뉴욕 시장이 많이 떨어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에 이런 또 어떤 급락 이런 부분들이 오후장까지 이제 계속 그대로 뭐 또는 더 낙폭이 커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낙폭을 확 대폭 줄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우리 시장의 또 이런 모습들 어떻게 나올지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탑3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두렵습니다. 일단 미국발 관세 충격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당연히 일단 약하게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거의 뭐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 시작하는데 선물이 외국인들이 거의 뭐 5,700개 매도로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당연히 추가 충격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일단 오늘 뭐 봐야 될 흐름들은 그래도 2,400선 밑에서 또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또 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약간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분들인데 일단 출발됐던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는 것도 아직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불확실성 큰 상황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이기 때문에 또 급한 하락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만 믿고 지금 현금을 다 소진해서 저점 매수로만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서바이벌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먼저기 때문에 현금 관리하시면서 그리고 일단 시장에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현금 관리와 그래도 이렇게 하락한 쪽에서 저점 매수를 대응한다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서서히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직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진 않은 관점들을 좀 체크는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중국 소비주 쪽이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다음 대선 쪽이 이제 60일 이내 이어질 것 같은데 유력 후보가 일단 영향력이 아무래도 친중 쪽에 가깝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과 함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각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세에 대해서 제한적인 영향을 보이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도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가는지 보시면서 그래도 대응할 섹터는 시장을 회피하는 섹터가 맞겠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섹터가 맞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흐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LG전자 실적 오늘 발표가 될 거고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 변화는 아직까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들과 함께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내일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높아졌지만 그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갈지는 아직은 그 폭이 조금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관점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중반 가게 되면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일단 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시장의 충격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또 연준 위원들도 얘기를 했었을지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물가 지표가 주 후반에 발표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다가 발표되는데 중국은 그나마 상승할 걸로 그리고 또 미국은
좀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지 흐름들 보시되 이게 지금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봐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조기 대선 국면 돌입하면서 정책 예상 관련주들이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일자리 공약 퍼레이드가 예상되면서 오픈롤, 온티드랩, 월비스가 급등을 했고요. 저출산 관련주로 에크로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종목들에 기대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주 증권가의 관세 무풍지대 분석의 강세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배터리 제품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한정될 것이다. 그래서 관세 인상에서 제외된 동박에 관련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던가 중국과 경합 구도에서 우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을 주목하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트 소식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이 오랜만에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마트가 노브랜드 공격적 사업 확대 소식에 지금 급등했습니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 지금 노브랜드라는 종목이 새로 신규 상장되었죠. 그 노브랜드와는 상관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마트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가 라오스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1호점에 비해서 매장 면적을 40% 증가를 시켰고요. 한국 과자류의 진열을 면적의 2배로 확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노브랜드는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우리 신 의원님이 또 따로 좀 별도로 좀 해주셨고요. 그러게요. 2차 전지주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관세와 관련돼서 좀 제외된 뭐 동박 쪽, 음극재 쪽 이런 쪽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2차 전지도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저점 테스트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받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국면에 이제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예상 관련주들은 사실상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테마성에서 이게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좀 관계가 별로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정책 관련주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걸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7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4월 7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2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패닉셀에 빠졌습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 속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요. 역시나 우리 시장도 이에 무관하지 않게 움직임 가져갈 예정입니다. 양 시장 일제히 급락세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무려 4% 가까이 빠지면서 2,366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의 급락 666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잘 버텨줬던 국내 증시 과연 증시의 체력이 오늘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일제 하락인데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빠집니다. 무려 10%에 넘는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의 투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패닉셀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직격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16만 3천 원대까지 무너진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6%가량 하락하면서 5만 3,500원대. 반도체 관련 기업들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지만 그거보다는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3%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입니다. 2차 전지가 관세에서는 다소 무관할 수 있다, 조금 비켜나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장 반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오공장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지만 오늘은 4.1% 하락, 그리고 현대차도 3%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일제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할 것 없이나 지금 4% 가까운 하락
하락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그룹도 3%가량 빠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5%가량의 하락을 보이면서 5위권 내 종목들 모두 다 하락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장이 좀시 이제 지수가 뜨겠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상황으로는 좀 등골이 약간 오싹한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됩니다. 지금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4,500개가 벌써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적으로도 좀 17,000개야. 외국인이 어쨌든 지금 지난주에 현물 선물 합쳐서 양시장 6조 2천억 팔았는데 일단 오늘 월요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쎄하게 좀 느껴집니다. 지금 지수가 떴는데요. 예, 코스피가 시작을 마이너스 4% 하락으로 시작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상황이네요.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3.1%, 코스피는 마이너스 4.1%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환율도 지금 무려 27원이 지금 급등을 했죠. 27.9원이 급등을 해서 1,400 다시 도로 1,460원대로 좀 돌아온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일단 이렇게 되고요. 하나하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글로벌 시장의 패닉세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양시장 일제히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 이야기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마찬가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협상은 없다라고 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의 공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피치에선 18년 만에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클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 올해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정말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월이 의견이 더해져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아직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까지 오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4.3%가량 빠지면서 2,357선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2,400선까지도 밑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29%가량 빠지면서 664. 동시호가 상황보다도 낙폭이 더 깊어진 채 정교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4.6%가량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 동시호가에서는 두 자릿대 낙폭이 예상이 됐었는데 6.4%가량 내리면서 17만 원 선 지켜주기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5위권 종목 중에선 낙폭이 가장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31만 7,500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5만 원이나 빠집니다. 과연 오늘 100만 원 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지금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안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차 기업들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관세 충격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4%가량 빠지고 있고요. 기아 역시나 오늘 6%에 가까운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방산주들도 힘을 못 내주네요. 3% 이상 빠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역시나 3.6%.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 외국인의 이탈, 투자 심리가 붕괴가 된 게 시장의 하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담아냈던 게 방산과 인터넷 대표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수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방산주와 인터넷 대표주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KB금융 6%가량 빠지고 있고요.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도 5%가량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면 금융주들의 신용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금융주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과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낙폭을 그리고 있고요. 조선주도 약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5%가량 빠지고 있고 현대모비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8%가량 급락세 이어집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도 6%가량의 하락세, 한화오션도 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이요, 지난주 금요일장 하락을 미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진행이 됐을 때 주도적으로 밀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오늘도 역시나 6%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 4%, 카카오도 4%, 크래프톤까지도 4% 이상 빠지면서 오늘 3% 내외로 빠지고 있는 종목을 20위권 내에선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과연 20위권 내에 상승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1위부터 5위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우선 7% 이상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비교해서 HLB는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권 회장이 중국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항서제약이 FDA에 대한 이번에 불발 자체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우선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2%가량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5%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도 로봇주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장 1%가량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클래시스가 1.4%, 지수 대비는 좀 방어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오늘 파마리서치 5%가량 하락하고 휴젤도 4.5%가량 내림세 기록하면서 의료,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도 다소 그 낙폭의 차이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과 그리고 지금 리노공업이 지금 4%가량 빠지고 있고요. HPSP가 15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ABL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오늘 15위권까지 올라선 영향 때문인데요. ABL바이오 지금 2연상 지금 돌입했고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지수의 하락 대비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고 팩트론도 5%가량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펄어비스 지금 3%가량의 하락세, 보르노이도 5%가량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 HPSP가 오늘 6%가량의 급락세 나오면서 지금 시총 순위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고요. 네이처셀 역시나 오늘 조정받으면서 3%가량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20위권 내 모두 통틀어서 ABL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급락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오늘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을까요? 개장 직후 상황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이런 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니 얼마나 이게 홍보 효과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글락스미스 클라인하고 4조 1천억 원 규모 그랩바드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얘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실망감도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되게 춤을 췄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실체가 딱 나왔고 이게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상한가로 이렇게 그대로 반영이 좀 돼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말씀 이제 들어봐야 되죠. 김 대표님, 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또 오늘 시장 또 냉정하게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여러 가지 상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율이 1,465원, 또 다시 원화 약세가 가파르게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번 12월 9일 날 나왔던 저가대를 일단 무너뜨렸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돌아갈지 일단 관건인데 아직 돌아갈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이 7,000개, 그리고 주식 쪽에서도 현물 2,0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200억대 역시나 매도로 강화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럴 때 보통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시작은 연기금 쪽에서 한 380억 매도로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 구심점이 없고 그런 가운데 시장은 좀 처진 모습들에서 그대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업종별 쪽에서는 그나마 한 종이 목재 쪽이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고 아무래도 테마주의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나마 덜 빠진 쪽이 2%대입니다. 비금속, 섬유의복, 음식료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섹터들이 그나마 양호하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약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계 장비, 운송 장비, 금속, 오히려 제약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키우네요. 그런 쪽에서 5%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의 분위기는 또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히 크다는 쪽으로 지금 맞춰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섹터별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테마주 관점 쪽의 종목들이 제일 강합니다.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엔젤 산업 출산 장려책, 아마 지난 금요일 날 강했던 섹터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새로운 또 대선과 새로운 대선 주자들의 정책 기대감들이 몰릴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강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화장품 쪽도 그나마 선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뚜렷한 또 거래나 변화들이 강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세가 좀 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2350 중심으로 지지권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올 수 있겠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시장 동향들을 확인하고 그다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53 하루에 좀 110포인트, 11% 2포인트가 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2400을 방어하네 마네라는 얘기가 무색하게 한 방에 그냥 2400선대 중반에 2300선대 중반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글쎄요, 이제 지금 이런 식이라면 이제 지지선 도대체 이제 어디서까지 이제 코스피가 내려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351.78, 113.64포인트 빠집니다. 등락률 마이너스 4.61%. 코스닥은 663.18, 마이너스 24.21포인트, 마이너스 3.54% 빠집니다. 1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4.08%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5.29% 마이너스입니다. 3개월 대비로도 코스피가 2.1%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4.48%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지수라던가 3개월, 1개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자, 지금 이 기술적인 모습을 얘기를 드렸었죠. 코스피 결국에는 거기서 판 뒤집혔다고 얘기 드린 그 순간 그때 힘겨루기에서 완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제 밑으로 내리꽂은 상태에서 4월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120개월 선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밑으로 가면 이제는 코로나 저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더욱더 불리하다고 했죠. 이동평균선이 내리꽂는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른 데다가 이미 120개월 선을 깨져 있는 상태였죠. 2024년도에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남은 게 코로나 저점밖에 없어요. 둘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원달러 환율 보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저기 내려갔었죠.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간 이유가 근데 그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줄 때 내려간 게 아니고 지금 그 달러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미국의 국력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문제죠. 달러라는 거 그리고 자국의 통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급이라던가 어떤 경제적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은 단기, 중기 영향이고요. 근본적인 건 통화는 국력이에요. 그 국력이 흔들리면 이제 국가의 통화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지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돈을 썼을 때 별 볼 일 없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다시 지금 급등하여 1,470원에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아래 흔들림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1,470원을 두들기는 흐름으로 다시 지금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월 17일부터 쭉 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땡겨줬을 때 이때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이 돼버리면 판이 뒤집힌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3월 28일 날 뒤집혔죠. 3월 28일 날 뒤집히고 나서 지금 한 5조 이상 지금 팔고 있습니다. 5조도 넘은 것 같네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 순매도가 강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게 작동한다고 했죠. 외국인이 순매도를 왕창 질러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이 달러를 갖고 나가버리니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는 이 알고리즘이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에 다시 1,490원의 위협이 또 다가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는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ABL 바이오 주주분들만 정말 이거는 정말 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럭키라고 생각하시고 ABL 바이오가 결국에는 예전에 4대 천왕 얘기할 때부터 기억나시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얘기 드릴 때 지금 제가 읊어드린 순서대로 시가총액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움직여서 4번 타자가 ABL 바이오였죠. 그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이 이제 터진 겁니다. 결국에는 그 뇌혈관 장벽을 뚫고 그 안에 집어넣는 그 기술이 누구나 그걸 원했기 때문에 누가 그걸 원하느냐였는데 한 파트너를 지금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또 증명이 된 겁니다. HLB든 코오롱 티슈진이든 우리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합니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그러질 때마다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4위에 해당되는 ABL 바이오마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파트너를 찾았을까요? 기술 수출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꽂아 놓으면 그 마일스톤을 받고 만약에 상용에 성공했을 땐 로열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개 꽂아 놓을수록 가치는 높아지고요. 그게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론 원샷 원킬로 우리나라 임상 3상을 거쳐가지고 신약을 받아서 역사책에도 등록되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신약 블록버스터를 먹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만 그 가는 그 어떤 과정 속은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순간 4위 에코프로가 빨간색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의 그 저력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좀 돌아섰다. 예, 그러네요. 에코프로가 지금 0.3% 뭐 2%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2차 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다라는 속보 좀 올라와 있고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지난해 이미 많이 빠져서 우리는 더 내려갈 게 이제 제한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어떤 믿음에 투자들의 믿음에 깨지는 상황이 올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제 2,300이 아니라 2,200, 2,100 뭐 또 새로운 그 하단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믿음이 더 밀려나지 않을 길을 좀 바랄 뿐입니다. 9시 16분 됐습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곰배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섹터를 결정하는데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심리가 한눈에 보이는 게 오늘 정말 다양한 섹터를 검색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인데요. 다만 여기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정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입니다. 개헌 일자리 지역 화폐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역시나 대선이 이제 60일 아무리 늦어도 60일 안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책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관련된 섹터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빨간불 그리는 것들 보면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나오면서 하나 둘씩 나오면서 관련돼서 대선 후보자들의 유력시 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드론 전반적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섹터 대부분이 지금 파란불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던집니다. 지난주 내내 거의 한 5조 8천억 원가량의 물량 토해냈고요. 오늘도 지금 개장한 지 17분밖에 안 흘렸는데 2,400억 원가량의 대규모의 물량 던지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도 오늘 가담합니다. 2,100억 원가량의 순매도 잡히고 있고요. 그 물량 개인이 소화해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소화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시장의 흔들림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지난주 내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36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고 있고 기관 역시나 13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전기전자가 4.5%, 철강 및 금속 5% 이상 빠지고 있고요. 화학도 4%가량의 내림세, 운수장비 5%.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낙폭이 가장 적은 것도 비금속인데 무려 2.1%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그래도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제약이라던가 운송 장비 그리고 제조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굵직굵직한 기업이 있는 업종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과 반도체, 출판, 매체, 복제, 방송 서비스,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승불이 켜지고 있고요. 특히나 정치 테마주가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인 그런 섹터인 출판, 매체, 복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3%가량의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우선 지금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담보된다던가 그러한 종목은 지금 한 종목도 찾을 수가 없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윌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기업이고 평화홀딩스, 태양금속, 평화산업, 정치적인 인물들과 엮여서 움직임 가져가주는 테마성 종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나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한가에 대거 안착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관련된 정책 관련 기업이고요. 원티드랩, 상지건설, 유라테크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와 관련된 기업들 ABL 바이오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엮여 있습니다. 44,250원까지 올렸는데 기술 수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긍정적인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강한 상승 나오는 건 ABL 바이오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요. 굉장히 경색돼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 관련된 기업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오늘 두 분 요 코너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말고는 ABL 바이오 아까 신일섭 위원님 설명하셨고 사실은 오늘 테마주 외에는 참 말씀하실 게 없는데 꼭 상한가 종목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같은 날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뭔가 좀 이럴 때일수록 한번 쳐다봐야 될 만한 종목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런 좀 역발상적인 접근도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 대표님 어떻게 오늘 종목들 어떤 거 혹시 눈에 띄십니까? 눈에 띄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이 잠깐 됐다가 프로그램 매매 효력들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해지가 되면서 주가는 반등하던 주가가 또 약간 출렁이는 모습들로 바뀝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그래도 대선 관련된 또 테마만 계속 강한 모습들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 코나이가 눈에 띕니다. 지금 주가도 또 20%대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4만 원대 들어왔네요. 알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된 쪽의 수혜다라는 쪽에서 다음 야당 대표가 지금 보였던 지난 대선 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또 이번에도 작동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인물 테마에서 정책 테마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한데 계속 또 부각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한정된 섹터와 종목 쪽으로만 움직인다라는 점들이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이 그나마 빨간불입니다.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마련해 놓고 살짝 변화가 좀 이어가는 모습들인데 완전히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들과 함께 그리고 또 지금 종목의 스타일이 약간 다음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도 전기료 인상의 현실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이는 과정들 이어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좋아서 움직인다기보다도 약간 탄력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관심도가 좀 한쪽으로 몰리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난티라는 종목이 그나마 낙폭이 조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인데 최근의 흐름들 대비해서는 또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그 남북경협과 관련된 실체들은 많이 사라졌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주가도 같이 연동이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하나 또 이제 정책 아니면 정치 테마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네. 좀 오늘 사실은 눈에 띄는 종목, 뭔가 실체가 있는 종목들 찾기는 참 어려운 날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의원님 어떤 종목별 흐름 중에 특징적인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네. 일자리 취업 섹터가 7.27%로 단독 1위입니다. 여기 안에 원티드랩하고 오픈롤
두 개의 상한가 종목이 발생됐고요. 월비스가 지금 23.26%입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에서 말했던 그대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죠. 자, 히토류가 지금 2위고요. 4.36%입니다. 유니온이 17%, 유니온 머티리얼이 11% 정도 되고요. 세 번째는 엔젤 산업입니다. 엔젤 산업이 3.41% 정도인데 여기서도 에리코스랑 꼼비라는 종목이 상한가 두 개를 지금 편입시키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일자리 취업 관련주에서 상한가 두 개, 엔젤 산업에서 상한가 두 개죠. 여기 아까 전에 말했던 종목이 다 들어있네요. 오픈돌, 원티드랩, 월비스, 에크로스, 그리고 꼼비, 아가만 컴퍼니 뭐 이런 것 그대로 지금 있죠. 히토류만 없었습니다. 지금 일자리 취업 관련주, 엔젤 산업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 드렸죠. 이런 종목에 기댄다는 게 좀 못마땅하지만 그 종목밖에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랬죠. 이게 우픈 상황이죠. 지금 저런 종목들이라고 하는 게 저게 뭐 그 산업에서 뭐 이상한 비실비실한 종목이란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요. 왜냐하면 아까 시가총액 상위를 훑어볼 때 저런 종목도 전혀 포착 안 됐죠. 전부 다 시총 100이 바뀝니다. 그런 종목들이고 이 시가총액에 영향을 못 주는 데다가 재무제표가 아직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그냥 장이 열리기도 전에 보이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손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그냥 하소연 같은 것이었죠. 자, 에르코스라는 종목이 오늘 눈에 띄네요. 상한가를 갔는데 아주 중요한 상한가죠. 2025년도 2월 28일 날 상장했을 때 최고가를 상승 갭으로 날려버리는 지금 상한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월 28일 날 고가가 13,850원이었는데 오늘 단숨에 상승 갭으로 출발하면서 15,300원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금 영유아식도 하고요. 고령화식이라고 이제 이빨이 다 돼서 씹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죽식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관련주의자, 지금 저출산 관련주의이기도 하죠. 양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큰 것이죠. 극단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그걸 대체할 젊은 인력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출산율은 최악이고 결국에 그거 두 개를 잡지 못하면 경제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출산 고령화 이 양쪽으로는 대책이 양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에 다리를 거치고 있는 에르코스가 지금 상한가에 일찌감치 진입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모할 당시에는 공모가의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바이오라든가 로봇이 아니어서 덜 낀 것뿐이지 우리나라 대부분은 뻥튀기가 너무나 심해요. 최대한 예쁘게 포장해갖고 결혼식에 딱 들여놓고 다음날 신부 신랑의 민낯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르코스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선 잠정 일정이 나왔습니다. 6월 3일로 지금 잠정 결정이 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잠룡이라 불리는 대권 주자들이 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키포인트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8% 찍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조금 이따가 10시 반 때 개장되는 중국이나 아니면 또 대만의 동향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대선 일정 정해지면서 기대하는 거는 혹시나 빨리 안정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서바이벌 게임 생존해야 다음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체크하면서 일단은 현금 비중과 함께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비 선전하는 섹터를 중심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목표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관세 전쟁 소용돌이 속 원금을 지켜라는데 사실 뭐 지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자, 지금 여기 정책 관련주냐 인물 관련주냐 결국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번에는 당연히 정책 관련주의 비중이 더 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물 관련주가 크게 득세할 만한 구도 자체가 다 깨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 관련주의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여기에 뛰어드시는 분이라면 정책 관련주를 잘 연구하셔서 가장 강한 리딩주를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하셨던 바이오도 하고 로봇도 하고 결국에는 똑같아요. 섹터만 옮겼고 크기만 다를 뿐이지 1등주가 리딩하고 2, 3등주가 따라가는 흐름은 언제든 반복된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대선 일정이 나온 만큼 유력 대권 주자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그 관련된 정책 관련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개장 상황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이길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화장품 소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요. 24년도에 매출 790억 원을 달성하면서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을 동사는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매출단으로 950억 정도 일단 탑라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꾸준하게 한 5년 정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오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의 85%가 일단 수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무역 상대국이 50여 개국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도 굉장히 좀 다변화돼 있다. 이런 점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동사 제조 공장이 19년도에 업계 최초로 FDA 무결점 실사를 받아냈고요. 이거 소재 공장인데 장내 공장이 있는데 이 FDA에서 실사를 한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실사를 무결점으로 받아낸 회사는 화장품 제조 공장 중에는 동사가 좀 유일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동사의 성장의 트리거는 이제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ODM 비즈니스인데 올해 6월이면 이제 준공은 1월에 일단 다 끝났고 밸리데이션 중인데 6월이면 이제 시작이 이제 공장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얻을 부분이 올해는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분기 계절성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름용 제품이 동사는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가 이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1분기, 2분기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소재 공장 또한 공정 개선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획기적인 공정 개선이 이루어졌고 조업 일수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매출단 성장을 바탕으로 좋은 그림을 좀 그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6월부터 이 ODM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점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작년 6월 고점 형성 이후에 50%가 넘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 9,000원대 바닥을 좀 확인하고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장이 폭락 중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이제 블랙 먼데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이 된 흐름들. 코스피의 경우에는 5% 폭락을 하면서 지수가 2,337선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장중 저점 부근이거든요. 658선, 나스닥 선물지수도 급락하면서 뉴욕 시장 쉽지 않겠네. 그럼 내일 또 추가적인 우리나라의 증시 폭락이 있을까? 우려스러운 현재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관세 충격 우려스러운데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과연 어떤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주말 쉬고 왔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도 급락. 충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주말 사이에 보니까 뭐 뉴욕 시장에서 이미 소매 그리고 소비 이런 업체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았고 대형급 뭐라고 할까요? IT 금융 거물들이 트럼프에게 찾아가서 좀 상식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또 전하기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우선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세, 상호 관세 규모도 10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주말 사이에 금요일 날 미국 돈으로 6조 달러의 주가가 폭락하는 대단히 큰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급락하는 포인트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이런 급락은 있었지만 이렇게 며칠 만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그러한 하락의 속도가 대단히 무섭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한국은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이 테크 기업들 또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에 많이 우리가 투자도 한국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일부는 또 트럼프를 직접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휴가지에 찾아가서 뭐 트럼프에게 항의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 초반에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소매업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이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의료를 판매하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곳, 보통 RH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무려 40% 하루 만에 40%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벤츠라든지 뭐 이러한 노스페이스 이런 파는 CF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8.7%, 그리고 갭이라는 의료회사도 20.3%, 언더아머 같은 경우도 18.3%. 이거 왜 이런 일은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할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46%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위가 가전제품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거기서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에 에어팟이 거기 있고요. 이러한 가전제품이 있고, 또 여러분 베트남이 지금 세계 의류라든지 신발 생산, 특히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것들도 다 생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 46%나 상호관세를 매겼다는 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고요. 이거는 미국에도 소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바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자동차야 뭐 1년에 한 번 사는 거고, 한 번 1년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1년 더 쓰면 되는 거고, 이런데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야 되는 거고, 옷은 사야 되는 건데, 이런 생필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큰 경제적인 지금 충격이 지금 미국 사회에, 미국 경제에 던져졌다라는 거고,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듭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관세 폭탄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오늘 보니까 뭐 중국이 협상하지 않으려면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때렸잖아요. 네. 근데 뭐 상관 안 하겠다. 네. I don't care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러한 사실은 테크 기업들이 찾아온 거에 대해서 버텨라.
버텨야 된다. 지금은 버텨야 된다.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또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뭐가 문제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서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타이밍이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끝나야 되냐면 2026년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지금 형태로 가서 경제를 계속해서 악화시킨다라면 이거는 여러분 1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항상 대통령 선거 뒤에 2년 뒤에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2020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사실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거의 사실상 마비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경험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미국 중심의 경제 재편이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가능하다면은 선거 6개월 전에는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고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서두러야 될 부분이 트럼프에게는 이 관세 정책에 따른 연쇄적인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이것을 위한 글로벌 경제의 개선 그리고 이것을 위한 통화 시스템의 세계 글로벌 시스템의 개편이라는 대단히 큰 과제들을 지금 1년 안에 끝내야 네. 이것의 효과에 의해서 상승작용에 의해서 선거에는 긍정적으로 매길 수 있는 물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아니지만 대단히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 시점에서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또는 타협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지 않고 아마 불도저처럼 저는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의외로 보면 공화당은 내년 이러다가 선거 완패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달러 패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미국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금 부채가 37조 달러입니다. 예. 37조 원이 아니라 달러니까. 37조 달러고 예. 매년 이것의 이자만 지출하게 되고 이걸 유지하는데 9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문학적인 부채들이 누적되어 왔고 이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 누적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적자라는 것은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겠죠. 이 나갔던 달러를 다시 땡겨 들어옵니다. 뭘 하냐면은 미국 정부가 물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곳 연준이 있고 미국 정부가 있는데 미국 부채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한 거죠. 미국 같은 나라가 망할 일 없겠지 하면서 해외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들도 기업이 사들였던 달러들이 다시 중앙은행,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서 한국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다 미국 국채를 사오다 보면은 미국은 미국 정부 예산은 계속해서 부채로 운영이 되는 거고 계속 찍어내면은 사주니까 부채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다음 정부로 연계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간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부채가 일어나면 우리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아무리 군사력에서 우리가 1위 국가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이건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일자리가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늘어나고 있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공화당을 찍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무역 체계와 이러한 금융 체계는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시발점이 어디냐면 미국 부채를 줄이는 것하고 또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부채를 줄이려고 한다. 어떻게 줄이려고 하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경계가 위축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조건에서 첫 번째 연준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미 파월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고 있죠. 연준이 이자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호 관세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되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집니다. 예. 미국 국채가 매력이 없고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수익률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이자율이 양쪽에서 즉 연준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 경제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 당장 미국은 갚아야 될 빚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서 무역 적자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부채를 감소시키겠다.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37조 달러라는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하겠다. 그걸 위해서 경기가 축소되는 것, 주식시장은 두 번째 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 주말에 스콧 베센트가 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공화당 지지자 중에 대부분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미국 잘 사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 돈이 있으니까. 예.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러한 흔들리고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치유를 위해서 목표는 뭐예요? 치유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치유를 위한 고통은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다. 그걸 위해서 경기 침체의 일시적인 하락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이 하락 장세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 정부의 의지고 그리고 계획이고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셔야 될 것은 하락장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와서 하락장에 안 올 수도 있다고 여기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도 이건 실수한 거고 틀린 거고요. 이건 명확하게 지금의 이 정도의 관세는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한 네. 국가의 47%, 우리나라의 25%. 너무 세게 매기는 네, 거예요.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도 30몇 %.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벌써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미국장도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을 거고 네. 연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유럽장들도 대단히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끔찍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감내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속도전으로 이거를 전면화해가지고 질서 재편을 하겠다라는 것, 말씀드렸던 무역 수지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것, 적자폭을 줄이겠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미국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것,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의도하는 것은 일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있는 신발이나 의료나 가전제품을 미국에서 다 생산하겠다 1년 만에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가서 우리나라를 또 3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자본 투자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거고 네. 자본 투자를 지금 애플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어제 지금 주말 사이에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연락을 해서 우리도 미국에 자본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지 않는 게 아니라 자본 투자를 통해서 자본 투자는 건 여러분 뭡니까? 설비를 만드는 거고 공장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예를 들자면 철도를 만들겠다는 거고 에너지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본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다시 돈이 들어가게 하겠고 네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역 수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적자 부분을 줄이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앞으로 한 4월과 5월은 대단히 어려운 주식장 입장에서 미국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와 연관된 한국장 입장에서는 2개월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뚜렷하다는 거죠. 무역 적자 줄이고 부채 줄일 건데 지금 좀 피 흘리는 거 좀 막고 있어.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하고 예, 시장은 뭐 속절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결국 관세는 의도된 경기 둔화 전략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낍니다. 네, 예, 맞습니다.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예, 마지막으로 또 테슬라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광팬이었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또 34%인가? 네. 예, 43%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것도 마지막으로 좀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것이 성공 가능성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정말 미국 역사에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든지 그 외에 닉슨 쇼크라든지 이런 큰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이런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통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위기가 실패해도 새로운 통화 질서가 나올 거고 성공해도 새로운 통화 질서가 나온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조금은 차분하게 냉정하게 지금 막 이 수건을 던지거나 이런 행동을 좀 투자자로서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보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에 지금 25%의 관세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충격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테슬라 또한 아무리 자율주행에서 흔히 말해서 뭐 힘을 들이고 정말 성공을 한다 그래도 통과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도 앞으로 6월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저는 통과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저는 이 정도 낮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36만 대가 진짜 팔린다가 아니라 36만 대를 전후해서 주가가 네네, 형성될 맞아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33만 대로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1, 2월 달에 그렇게 못 판 거 치면 저는 꽤나 선방했지만 그래도 두려운 거는 모델 3가 너무 안 팔렸어요. 모델 Y에 대한 대기 수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델 3가 지나치게 안 팔렸다라는 건 테슬라에게 있어서 이번에 좀 약점으로 좀 남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테슬라 걱정하셔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1년 고통 좀 심할 건데 참아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와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드네요. 네네. 네, 그런 흐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블랙 먼데이라고 하니까 두 말이 필요 없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58개의 기업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1,513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르는 거는 정책 관련주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선 6월 3일로 지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잠정 결정됐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오르는 거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오전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